흥겹게 옮기며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순이 어멈이었습니다. 웜에 한선비님하고 가연아 씨하고 같이 방으로 들어가시는구먼. 내가 딱 보니께 오늘 큰일 치르겠구먼. 어차피 일이 될 것을 먼 길을 돌아왔어야. 그나저나 내일 아침에 일찍 깨워야 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겨? 아이고, 내가 속 터져 답답하구먼. 그냥 넘어뜨리고 넘어지면 그만인 것을. 순이 어멈은 큰 하품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가연아 씨 방에서는 한선비가 무릎을 꿇고 가연아 씨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칠섭이는 영영 칼을 잡을 수 없게 된 것과 아버지는 유배를 보냈다는 이야기까지요. 가연아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연아 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한선비도 아버지와 칠섭이의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가연아 씨는 한선비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며 아버지와 칠섭에게 벌을 주기 위해 한선비가 겪었던 고통의 크기는 느낄 수조차 없었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를 일으켜 앉게 하고는 한선비를 자신의 품 안에 안았습니다. 한선비님,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어찌 이렇게 힘든 길을 홀로 견디셨나요? 이제 그 고통의 마음 내려놓으시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한선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선비는 그제야 가연아 씨를 조심히 안고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연아 씨 품 안은 자신의 몸에 박혀있던 가시들을 녹여주는 듯 하였답니다. 그동안 가연아 씨 또한 한선비가 보고 싶어 먼 발치에서 한선비를 보았던 거죠. 그런데 한선비를 안게 되니 그동안 애태웠던 마음이 녹아내렸답니다. 한선비는 서서히 가연아 씨한테 입술로 다가갔습니다. 가연아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선비의 입술을 먼저 탐하였죠. 두 사람은 자석에 이끌리듯이 서로를 안고 한선비는 가연아 씨의 옷 너머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만지며 이불에 눕혔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의 손이 스쳐 지나갈 때 모든 예민한 곳이 붉게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선비는 쑥스럽게 반응하는 가연아 씨가 너무 어여뻐서 목마른 사내가 되어 가연아 씨를 깊게 안았죠. 둘은 그렇게 서로 탐하며 처음 느껴보는 황홀감에 온몸은 떨려왔고 밤하늘에 별도 따고 뽕도 따며 늦은 새벽이 되어 서로를 놓아주었답니다. 한선비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너무도 그리웠던 가연아 씨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자는 모습을 보니 어제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 꿈이 아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아이들이 하나 둘씩 아침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큰일입니다. 가연 낭자 일어나야 할 것 같소. 아이들이 다 일어난 듯합니다. 가연아 씨는 졸린 눈을 뜨니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혼비백산이 되어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선비는 옷을 다 입고 생각이란 것을 했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내 여인임을 알리고 처제들과 처남을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그리하여 가연아 씨의 손을 잡고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막둥이까지 나란히 안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들 놀란 눈을 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님도 큰 누님하고 주무셨습니까? 저도 큰 누님하고 함께 잘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다른 누이들은 자면서 발로 차고 팔로 때리기도 해서 도저히 함께 잘 수가 없습니다. 성우만 모를 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눈치로 알고 있었답니다. 순이 어멈은 이렇게 있다가는 아침밥이 늦어질 것 같아 말을 하였습니다. 아침이 늦었구먼요. 어여 방으로 드셔요. 우리 성우도련님 배가 속 들어갔구먼요. 스승님 함께 아침 하시지요. 모두들 한선비의 말을 기다리며 한선비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한선비는 기회가 온 듯하여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순이 어멈 이제 나도 가족이 될 것이니 내 아침도 같이 준비해 주시오. 처제들과 처남하고 같이 먹고 싶구나. 아이고, 선비님 아침도 이미 준비했구먼요. 예비 처제들은 한선비님이 형부가 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제들과 처남이라고 말을 해주니 너무 좋아 한박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형부, 어서 들어가시지요. 한선비는 처제들이 형부라고 말해주니 그 소리 또한 너무 듣기 좋아 행복이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죠. 순이 어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연아 씨를 보았답니다. 그동안 동생들을 키우며 마음 고생한 가연아 씨가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겨 좋았던 거죠.
그리하여 가연아 씨와 한선비는 혼인을 했으며 한선비는 더 열심히 일을 하여 제일 큰 상단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선비는 왕으로부터 특별 사면인 해배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 한선비의 아버지는 3년이란 유배 기간을 마무리하고 조용한 곳에 집을 얻어 자신을 반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자성어의 권선징악은 징악이권선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악한 행위는 당연히 징벌하여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권하여 장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 충신과 효자에게 상을 주고 난신과 적자에게는 벌을 주는 권선징악의 엄정한 평가는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술과 더불어 가장 중요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어는 사회적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지켜오는데 중요한 성어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여러 마을에서는 처녀들이 밤낮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자 마을에는 강석두라는 사또가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강사또는 이 사건에 초집중을 하였답니다. 낮에는 몇 명의 포졸들에게 사복을 입게 한 후 양반댁을 중심으로 이상한 점이 있으면 기록에 남기도록 명하였습니다. 밤에는 기록된 양반댁을 검은 옷과 복면을 쓰고 담 넘어 확인을 하며 다녔던 거죠. 그렇게 보름 동안 밤손님 되어 다니다 보니 몰라도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난 이 나이에 나쁜 놈 잡는다고 혼인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데 대감들은 절구질하느라 숨 넘어가네. 나는 담 넘느라 숨 넘어가는데. 어느 집은 대감과 여종이 밤을 보내고 어느 집은 안방마님이 머슴과 밤을 보내니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강사또는 한숨만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상한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신음소리는 과부 혼자 사는 집이었죠. 혹시 과부가 어디 아픈가?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과부가 온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사또는 방으로 들어가 과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괜찮으시오? 과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흥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답니다. 의원 집으로 모시고 가리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부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소? 그럼 이 밤 저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건 아니 되는 말씀이요. 전 단지 사내의 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과부의 얼굴을 보니 숨이 넘어갈 듯 보였습니다. 과부가 죽으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한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강사또는 여인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과부가 자신의 속치마를 걷어올려 어두운 숲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사또는 본능에 이끌려 과부의 어두운 숲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강사또는 처음 맛보는 전율에 미처 몰랐던 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늦은 밤에 이곳 저곳에서 숨 넘어가는 대감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과부는 힘들어하며 얼굴은 심지어 슬퍼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과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쯤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는 녹초가 되어 스르륵 잠이 들었답니다. 강사또는 과부의 앙증맞은 손을 만지며 헤어질 시간이 되어 아쉬움을 달랬죠. 그런데 과부의 손끝에 끈적끈적함이 느껴졌답니다. 무엇이 묻은 걸까? 그때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에 강사또는 과부를 뒤로 한 채 방을 나왔습니다. 강사또는 하루 종일 과부가 생각이 나 정무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냐? 딸이 없어졌다고 아비가 왔습니다요. 강사또는 처녀의 아비와 함께 집으로 향했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어딜 봐도 단서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강사또는 뒷문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답니다. 저 구멍은 무엇이요? 처음 보는 구멍입니다요. 구멍은 누가 일부러 뚫어 놓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강사또는 포졸들에게 명하였죠. 여인들이 없어진 집을 찾아 창호지에 작은 구멍이 있는지 찾아보거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포졸들은 모든 집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고 알렸죠. 강사또는 독술사를 불러오라 명하였습니다. 독술사는 사라진
처녀 방에 들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또, 앵석으로 여인을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오? 이 방에 특유의 향이 나는데 이 향은 양귀비꽃 열매 향입니다. 틀림없이 앵속이라는 말이요. 네, 맞습니다. 앵석으로 만든 증기를 마시게 한 후 환각 상태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강사또는 양귀비꽃을 기르는 곳을 모두 찾아라 명하였죠. 헌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강사또는 저녁이 되어 밤을 함께한 과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양반 옷으로 갈아입고 과부한테 향했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과부는 방에서 나오며 강사또를 보았습니다. 강사또는 과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과부의 얼굴은 복사꽃처럼 아름다웠으며 자태는 난처럼 고고했으니까요. 과부도 자신을 넋놓고 보는 선비를 보았는데 잘생긴 용모에 호감이 갔답니다. 사랑채를 치워놓으라 하겠습니다. 여종이 올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강사또는 안방에 술상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계셨구려. 술친구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술친구가 되어드리지요. 강사또는 자신의 뻔뻔한 행동에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여인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은 사슴 눈망울처럼 촉촉했답니다. 술친구가 되었는데 통성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조판서 최명주님의 막내 최혜서입니다. 아니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셨던 그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아버님을 아시나요?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사또는 예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답니다. 선비님은요? 강사또는 사실대로 말하고는 싶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평범하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양반입니다. 과거 급제를 하여 장가를 가려고 했으나 혼인도 못하고 벌써 중년이 되었지요. 저는 강석두입니다. 그렇게 둘은 술친구가 되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예서는 취기가 올라오는지 눈을 감고 있었죠. 그 모습도 어찌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강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예서를 안으며 탱글한 입술을 머금었답니다. 예서는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강사또를 밀치며 보았는데 강사또의 눈빛은 은혜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던 거죠. 예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강사또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강사또는 예서의 옷 너머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탐하니 강사또의 모든 신경들은 살아나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지난 날보다 더 강렬하고 살벌하게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늦은 새벽이 되어 서로를 놓아주었죠. 강사또는 자신의 품속에 폭 안겨 자고 있는 예서가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리하여 예서의 몸을 강사또 품으로 끌어당기니 꼬물꼬물 강사또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강사또 눈에는 그 모습도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강사또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뒷간에 가려고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을 열어봐도 뒷간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뒷마당으로 가려 하니 뒷마당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답니다. 강사또의 직감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대청마루로 올라가 마지막 방문을 열었는데 텅 빈 방이었답니다. 첫발을 디디니 삐극 하는 소리가 울려 들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을 들어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던 거죠.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을 했답니다. 이곳이 내가 찾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가 작은 문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그곳에는 양귀비꽃이 만발하여 도도하게 피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귀비꽃 주변으로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그 위로 능소화가 양귀비꽃의 도도함을 숨겨주고 있는 듯 했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선비님 부디 이곳을 못 본 척 해주세요. 강사또는 예서와 미래를 꿈꾸며 오늘 청혼을 하려 했는데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저들이 안다면 강 선비님도 죽일 겁니다. 부디 모른 척 해주세요. 강사또는 예서가 말하는 저들이라는 말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어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강사또는 떨고 있는 예서를 안아주었답니다. 제 서방님을 죽이고 제 부모님을 볼모로 잡아 저를 겁박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이 발각될 시 제 부모님도 죽일 겁니다. 예서는 떨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강사또는 작은 여인이 무거운 짐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방법만 알려주시겠소? 댐은 왼쪽 담 위에 올려놓으면 가져갑니다. 언제 오는지 그 외의 것은 전혀 모릅니다. 모레 해시에 올려놓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강사또는 예서를 품에 안으며 놀란 가슴을 다독여 주었답니다. 예서 집에서 나와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관아에 있는 사람조차. 예서가 말한 그날 해시가 되어 강사또는 미리 예서의 지붕 위에 자리를 잡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서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담 위에 올려놓는 것이 보였답니다. 예서야, 이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만나자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강사또는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보자기를 가지고 대문을 나서는데 바로 여종이었던 거죠. 강사또는 여종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여종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떨어진 예월당인 기생집이었습니다. 예월당에 잠입을 하여 누구한테 전달하는지를 보았는데 강사또가 예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전 이사또였답니다. 이 앵속 사건은 부패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조정 관리들 중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사또는 승정원을 통해 왕한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왕만 알 수 있는 암호로 서찰을 보냈죠. 강사또는 왕 옆에서 직접 호위하는 내금위장이었답니다. 여러 마을에서 여인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왕도 답답하여 내금위장을 보냈던 거였죠. 그리하여 왕은 그날이 되어 밤에 잠행을 나섰습니다. 강석도 내금위장은 왕한테 절을 하고 왕의 호위 무사도 물리고 독대를 했답니다. 앵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월당이 그 무리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전 이사또가 앵속을 직접 받는 것을 볼 때 배우는 높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관리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리하여 강사또는 밤마다 예월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조정 대신들도 있었답니다. 강사또는 왕한테 서찰을 보내기 전 확인할 것이 있었죠. 밤이 되어 복면을 쓰고 예서의 여종을 기절시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뒀습니다. 강사또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여종한테 뿌렸답니다. 너는 누구냐? 예서부인 여종인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짓도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나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는 예월당의 기생입니다. 이사또하고는 무슨 사이더냐? 이사또는 제 기둥서방입니다.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저를 죽일 듯이 때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살고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월 땅의 앵속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더냐? 조정에 있는 관리들도 다 불어야 할 것이다. 여종은 모든 사람들을 말해 주었답니다. 너는 여기서 하루만 지내거라 꺼내줄 터이니. 강사또는 조정의 대신들 명단을 적어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전달을 하였으며 다음 날 해시에 그 무리들을 잡기로 했죠. 때가 되어 포졸들과 해시의 예월 땅을 포위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 관하로 끌고 가 앵속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속출하였답니다. 그리고 조정 관리들은 사원부로 넘겼죠. 그리하여 사라진 여인들과 예서 부모님은 예월 땅 지하 감옥에서 구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귀비꽃을 재배하는 곳을 찾아 양귀비꽃을 뿌리까지 뽑아 불로 태워버렸죠. 그리하여 양귀비꽃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강석두는 예서 집으로 급히 갔습니다. 예서는 대청마루에서 어머님을 안고 울고 있었죠. 강석두는 대청마루에 올라가 예서 부모님께 넙죽 절을 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내금위장 강석두입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여기에 어떻게? 예서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강석두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아주 은밀한 얘기는 빼고 말입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깜짝깜짝 놀라는 예서가 너무 귀여워 놀리는 재미도 있었죠. 그렇게 혼인 허락을 받고 강석두는 예서와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었답니다. 선비님께서 진짜 내금위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금위장을 뽑을 때 얼굴도 잘생겨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뭐요? 하하하. 강내금위장은 예서의 말에 사랑스러워 번쩍 안고는 달콤한 입맞춤을 했답니다.
양귀비라는 꽃 이름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경국지색 양귀비의 미모처럼 아름답고 위험하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었죠. 양귀비꽃도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어